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의 주인공이 탄지로가 아닌 요리이치, 탄지로처럼 생겼지만 요리이치 그 자체의 환생이었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성장형 소년 액션만 하지만 그 주인공 탄지로가 성장형 캐릭이 아닌 먼치킨의 캐릭 요리이치의 환생이었다면 어떨지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상 시나리오를 진행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요리이치의 이미지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요리이치의 모습보단 탄지로의 모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탄지로의 모습이지만 요리이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을 각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설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마도 요리이치는 산속에 집이 있는 대대로 숫쟁이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 요리이치의 아빠인 탄지로는 옛날에 카마도 가문에게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것을 알려준 츠이쿠니 요리이치라는 사람 역시 이마에 반점이 있었다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었기에 아들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인 요리이치로 짓게 되었죠. 요리이치의 아빠 탄지로는 몸이 병약해 일찍 죽게 되었고 요리이치는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루 종일 나무래도 지친 적이 없으며 산짐승을 만나더라도 손도끼 하나로도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었죠. 심지어 10살의 나이에 산에서 엄청나게 큰 시인곰을 마주치게 되었는데도 일말의 동요 없이 그 곰의 목을 도끼로 베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리이치는 마을에 숯을 팔러 나갔고 심성착한 요리이치는 마을 사람들을 이것저것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죠. 그때 평소에 자주 왕래하던 혼자 살던 어르신이 적적하셨는지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자신의 집에 자고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요리이치는 그렇게 하겠다며 하루를 그 어르신 집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된 요리이치, 집에 가까이 왔을 때부터 뭔가의 피냄새가 풍겨 나왔고 황급히 집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충격적이게도 엄마와 동생들이 전부 죽어있는 상태였고 첫째 동생인 네즈코만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었죠. 요리이치는 네즈코라도 살리기 위해 업고 마을로 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네즈코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요리이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네즈코의 공격은 요리이치에게 전혀 닿지 않았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요리이치는 네즈코를 제압한 후 계속 말을 걸었죠. 그때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고 그 소녀는 혈기화되어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인간을 잡아먹기 전에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이치는 그럴 수는 없다며 그 남자를 막아섰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죠. 자신은 혈기를 처단하는 귀살대원 토미오카 기우이며 혈기가 있는 이상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며 동생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그 누구도 내 동생에게 손을 댈 수 없다며 가로막았고 기우는 빠르게 이 소녀를 제압 후 혈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기우는 엄청난 속도로 요리이치를 제압하려 접근했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한 후 내던져버렸고 기우는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죠. 이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제대로 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일어나 불의 호흡을 사용한 검술로 요리이치를 공격했고 요리이치는 차분하게 그 움직임을 보더니 옆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그 검술을 깨버리며 순식간에 기우의 칼을 빼서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네즈코는 요리이치를 막아섰고 요리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을 죽일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칼을 거두었죠. 기우는 평범해 보이는 산골 소년에게 발리고 혈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요리이치는 기우에게 무릎을 꿇고 동생을 죽이지 않고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겠냐며 제발 동생을 해치지 말라고 했죠. 기우는 이 남매는 확실히 뭔가가 다르다는 걸 깨달아 공격을 멈췄고 자신이 알고 있는 혈기와 귀살대에 대해서 전부 요리이치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요리이치는 그렇다면 자신도 귀살대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렇다면 자신의 스승을 소개시켜줄 테니 그에게 검술을 배운 뒤 귀살대 선별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했고 요리이치와 네즈코는 우로코다키의 집에 가게 되었죠. 네즈코는 혹시 인간을 물지도 모르니 대나무 입마개를 해놓고 요리이치는 우로코다키에게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로코다키는 우선 전집중 호흡이라는 걸 기본으로 배워야 한다며 초심자에겐 결코 쉽지 않지만 강해지기 위해선 견뎌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알려주자마자 요리이치는 전집중 호흡을 했고 알고 보니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혔는지 평상시에도 전집중 호흡 상태로 있었습니다. 뭔가 뻘쭘해진 우로코다키는 기본적인 검술형을 알려준 뒤 이 거대한 바위를 베어낼 정도로 단련을 해야 혈기를 이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요리이치는 단 일격에 그 바위를 베어냈고 이러면 되나요? 라는 말에 우로코다키는 당황하며 그게 시작인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 사비토와 마코모는 우리가 등장할 타이밍인데 벌써 바위를 베어버렸네? 하며 눈물을 찔끔 흘렸죠. 곧바로
귀살대 선별 시험에 참가하게 된 요리이치는 시작하자마자 시험장에 있는 혈귀들을 단칼에 썰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시험장에 있는 최종 보스 소녀혈귀가 이 녀석이 날뛰는 것을 보니 예전 여우 가면을 한 녀석이 생각난다고 했죠. 그 녀석도 자신의 힘에 심취한 나머지 멋모르고 혈귀들을 혼자 다 죽이다 결국 칼에 이가 빠져 자신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래요. 하지만 요리이치의 검술은 차원이 달랐기에 아무리 혈귀의 목을 베어내도 칼날에는 흠 하나 남지 않았고 그대로 물의 호흡으로 소녀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요리이치는 압도적인 활약으로 귀살돈이 되었고 1년도와 대원복을 받게 되었죠. 그 후 요리이치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 네즈코를 그 안에 넣고 다녔으며 만나는 혈귀마다 일격에 베어버리며 엄청난 임무 수행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와중 요리이치는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태초의 혈귀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죠. 무장은 요리이치를 보자마자 예전 자신을 처음으로 죽여버릴 뻔한 그 남자가 떠올랐고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요리이치도 곧바로 칼을 빼어 무장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곳에는 민간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무잔이 인간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 잠깐 당황을 했죠. 그때 무잔은 옆에 있는 사람을 혈귀로 만들었고 곧바로 빤스런을 해버렸습니다. 요리이치는 곧바로 그 혈귀를 제압 후 무잔을 쫓아가려 했지만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 놓치고 말았죠. 그때 타마요와 유시로가 혈기술로 시민들 틈에서 요리이치를 빼내준 다음 긴밀한 접촉을 했습니다. 타마요는 요리이치를 보자마자 예전 무잔을 발라버렸던 태초의 검사가 떠올랐고 혈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아 접근한 것이죠. 요리이치는 타마요로부터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힘을 보태주기로 했고 타마요는 12개월의 피를 모아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했죠. 그때 무잔이 보낸 혈기들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쳐들어와 자신들이 12개월이라고 하며 납죽됐고 요리이치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빠르게 뛰어가 둘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타마요는 그 실력을 보고 역시 예전 그 전설의 남자와 비슷하다는 걸 느껴 마음속에서 어떤 환희가 차올랐죠. 하지만 그들은 12개월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요리이치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나타구모산에 하얀의 혈귀가 좀 예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소리를 듣긴 했다며 그곳에 한번 가보시겠냐고 물었죠. 곧바로 나타구모산으로 뛰어간 요리이치. 요리이치는 하루 종일 뛰어도 숨이 차는 일이 없었고 그저 몸만 더욱 단련될 뿐이었습니다. 나타구모산에 오르자 온갖 거미 혈귀들이 있었고 요리이치는 그들을 작은 거미를 밟아죽이듯이 쉽게 베어버렸고 이윽고 꽤나 포스가 넘치는 아빠 혈귀가 등장을 했지만 그 역시 주먹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요리이치에게 베어버렸죠. 그렇게 혈귀들을 말살하고 다니던 요리이치는 뭔가 자신의 검술이 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의 호흡을 쓰다 보니 자신에게 이런 움직임보다는 다른 움직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때 전방에서 엄청난 거미줄 혈귀술이 날아왔고 요리이치는 그것을 칼로 손쉽게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하얀 옷 루이가 나타났고 요리이치는 루이의 눈에 12개월 표식이 있는 걸 보자 어서 저 녀석의 피를 타마요 씨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루이는 저 새파란 검사 녀석이 자신의 혈기술을 잘라냈다는 것에 놀랐고 자신의 혈기술 중 가장 강도가 강한 혈기술로 저 녀석을 갈갈기 찢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최고 강도의 혈기술을 뿌리는 루이. 요리이치는 그 순간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히노 카미카와를 검술에 응용을 해봤고 그것은 해호흡의 형태가 되어 루이의 혈기술 실드를 전부 베어버린 뒤 루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이토록 강렬하고 빠른 검술을 처음 본 루이. 자신의 목이 베인 줄도 몰랐다가 몸이 붕괴대감을 느껴 겨우 자신의 목이 날아갔다는 걸 깨달았죠. 뒤늦게 하연의 종보를 듣고 찾아온 기우. 기우는 귀살대원이 되어 곧바로 하연을 쓰러뜨린 요리이치를 보고 역시 이 녀석은 괴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까마귀로부터 요리이치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요리이치는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죠. 수많은 혈기를 퇴치하고 하연의 혈기를 혼자서 잡았다는 것에 주 바로 밑에 계급으로 특진을 시켜주러 부른 것인데 요리이치의 나무 상자 속에 혈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호전적인 주들은 요리이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귀살대원이 혈기와 함께 다니는 것이 말이 되냐며 즉결 처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이치는 네즈코를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고 사네미는 감히 주 앞에서 칼을 빼드냐며 자신도 칼을 빼든 후 요리이치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요리이치는 순식간에 사네미의 공격을 피한 뒤 칼자루로 뒤통수를 가격했고 사네미는 코피가 터지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주들 사조 오버나이와 음주 탱겐이 요리이치에게 덤벼들었고 그들 역시 순식간에 칼등으로 몇 대를 맞은지도 모른 채 수십 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오부야시키 당주는 부디 싸움을 멈춰주라고 소리쳤고 황급히 네지코는 아직까지 인간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요리이치와의 동행을 허가한다고 선포했죠. 기우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자신 처음에 요리이치에게 당했던 게 상기가 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염주큐주로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귀살대원끼리 싸우는 건 규율 위반이라며 이 녀석이 강하다는 거 알겠지만 앞으로는 귀살대원과 싸우는 행위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주들에게도 당신들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곧바로 귀살대원을 공격하는 건 하지 말라며 혼을 냈습니다. 요리치는 죄송하다고 자신에 의해 데미지를 입은 여러 주들에게 사과를 했고 주들은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요리치의 사과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귀살대도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주겠다며 요리치에게 임무가 없는 날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귀살대원들에게 검술 지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했고 요리치는 성심성의껏 많은 이들에게 검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던 틈에 이노스케와 제니츠, 카나오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검술 지도를 해줬죠. 이들은 자신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이런 강함을 가지고 있는 요리치를 보고 엄청난 자극을 받았고 미친듯이 수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열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귀살대원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요리치는 그곳으로 임무를 떠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다 함께 열차를 타본 것은 어떠냐는 충주 시노부의 말에 이노스케, 제니츠, 카나오도 요리이치의 뒤를 따라가며 시나리오 1부가 끝나게 됩니다. 요리이치와 이노스케, 제니츠, 카나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한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와 이노스케는 지금껏 산속에서 자랐고 여러 발전된 문물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열차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 거대한 모습에 흥분을 했죠. 제니츠는 이 둘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카나오는 그저 미소 띈 표정으로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한열차에서는 혈기가 나올지도 모르며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했으니 조금은 긴장을 하자고 말하는 요리이치. 떨썩하던 이들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카나와 요리이치는 옆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그때 영모원이 검표를 한다고 왔고 요리치는 영모원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요리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비쳐 보이며 그가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든 화가 난 상태든 평소와는 다른 상태가 되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었고 영모원이 들고 있는 검표기구에는 어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요리치는 PC 저건 혈기술임을 알아챘고 경계했죠. 요리치는 영모원에게 지금 당신 혈기에 강제로 명령을 받은 상태인가요? 라고 물었고 영모원은 요리치가 검표를 거부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니치는 왜 영모원 아저씨랑 싸우는 거냐며 요리치를 말리려고 했지만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한 제니치는 확실히 영모원에게 나는 여러가지 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이노스케 또한 야생의 촉각으로 어떤 위험을 감지했죠. 그러자 영모는 품 안에 있는 칼을 꺼내며 너네들이 잠들지 않으면 난 좋은 꿈을 꿀 수 없다며 다짜고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카나오가 사뿐히 뛰어 영모원의 칼을 뺏었고 이노스케는 그 영모원을 힘으로 제압해 바닥에 눕혔죠.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던데 뒤쪽에 문이 열리며 어떤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요리치 일행이 잠들지 않은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때 요리치는 그 아이들 역시 겁에 질려있는 걸 알았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러자 한 아이가 이젠 다 틀렸다며 네 녀석들 때문에 우린 이제 꿈을 꿀 수 없게 된다고 울었습니다. 그때 기차의 벽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변하더니 어떤 촉수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이건 PC 혈기의 짓이라는 걸 아는 이들은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승객들을 맨 뒷칸으로 피신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네즈코 역시 나무 상자에서 튀어나와 이들을 도왔고 요리치는 기차를 자세히 보니 이건 마치 기차 자체가 하나의 생물처럼 변해버렸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 바닥을 보니 커다란 척추가 보였고 맨 앞칸 쪽으로 가면 목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뛰었습니다. 요리치는 앞칸으로 단숨에 뛰어가며 여기저기 솟아있는 촉수들을 전부 베어냈고 엠무는 요리치가 벤 곳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죠. 다른 귀살대원들이 벤 부분은 그리 아프지 않고 곧바로 재생할 수가 있었지만 요리치의 검은 어쩐지 회복도 되지 않고 엄청나게 타는 듯한 고통을 남겼습니다. 엠무는 자신의 목 부분으로 달려오는 요리치를 기다리고 있다가 벽에 커다란 눈들을 띄어 단숨에 혈기술로 잠을 재운 뒤 죽여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리치가 문을 박살내고 들어오자 잠을 재우는 눈을 떴는데 그 순간 요리치가 더 빠르게 그 눈을 베어버렸죠. 요리치는 문을 향해 달려올 때 내비친 세계를 통해 엠무가 어떤 혈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혈기술을 쓰기 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걸 베어버린 거죠. 엠무는 어떻게든 요리치를 잠들게 하기 위해 사방에 잠들게 하는 눈을 나오겠지만 눈이 나오자마자 계속 베어버렸습니다. 엠무는 고통스러워하며 더 이상 눈을 도달하게 할 수 없었고 요리치는 바로 밑에 엠무의 목뼈가 보여 곧바로 해외호흡을 사용해 목을 통째로 베어버렸죠. 엠무는 이 강력한 요리치 실력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 경악을 하며 소멸했습니다. 요리치는
제이치는 자신의 공격으로 탈선한 열차가 선로 옆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다친 승객들을 네지코, 카나오와 함께 구조하고 있었죠.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그곳을 빠져나와 승리를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귀의가 느껴졌고 그들이 그곳을 보니 상현3의 아카자가 있었죠. 제이치는 상현이란 공포에 거품을 물더니 선체로 기절했고 이노스케는 내가 활약할 차례인가? 라고 하며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아카자는 분명 무장님이 강한 녀석이 있다며 엠무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은 엄청나게 약해 보인다고 말했죠. 그러자 이노스케는 짐승의 호흡으로 덤벼들었고 아카자는 여유롭게 주먹으로 이노스케의 칼을 부러뜨린 뒤 발차기로 이노스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기절한 제이치가 번개호흡 병력 일섬을 사용해 초스피드로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제이치의 투기를 읽은 뒤 곧바로 반응해 병력 일섬을 피했죠. 그리고 나서 제이치 역시 발차기로 날려버렸습니다. 한 대씩 맞은 걸로도 이미 온몸에 골절상을 당한 이노스케와 제이치. 아카자는 약한 녀석들은 빨리 죽으라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고 그 순간 꽃의 옷 검선이 날아와 아카자를 저지했습니다. 아카자는 카나오를 보고 칫 여자인가? 여자와는 싸우기 껄끄러운데? 라는 말을 했고 저 여자를 피해 녀석들을 마무리해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때 어떤 시선이 느껴졌고 누군가가 굳은 표정으로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저 녀석은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 저 녀석이 이 중에 가장 강자라는 걸 알았죠. 아카자는 빠르게 뛰어가 주먹을 날렸지만 그저 자신의 팔만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아카자는 뒤로 멀찌감치 빠진 다음 역시 이 녀석이 하연을 잡은 녀석인가? 나도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하고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죠. 파괴살 아침은 상대의 투기를 읽어 회피율과 명중률을 올리는 스킬이었기에 아카자는 요리이치 투기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에게서는 일말의 투기도 느끼지 않았고 마치 나무나 돌덩이를 바라볼 때의 느낌처럼 느껴졌죠. 요리이치는 서서히 아카자에게 다가왔고 상현3을 피라면 무장과 많이 가깝겠지? 라고 하며 순식간에 접근해 아카자의 사지를 해외호흡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아카자의 피를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 일격에 아카자를 죽이지 않았죠. 아카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실력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검술은 상현이 1인 코코시보 그 이상이라고 느꼈습니다. 공포에 짓누른 아카자는 어서 재생한 뒤 빤스런을 하려고 했지만 어쩐지 잘린 팔다리의 세포가 타들어가고 있어 재생이 거의 되지 않았죠. 아카자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녀석은 인간인데도 이런 강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지 궁금했고 요리이치에게 물었습니다. 요리이치는 글쎄 난 딱히 내가 특별히 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너네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미안 이라고 눈물을 찔끔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유린해왔던 귀살대 검사들이 최후를 맞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요리이치에게 목이 베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숲속 너머에서는 아카자가 당하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며 당황하고 있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상현유, 다키, 규타로였죠. 무자는 요리이치의 강함을 미리 알았기에 무한열차에 요리이치가 나온 시점부터 상현3 아카자와 상현6 다키 규타로 남매를 보낸 것인데 아카자는 강한 녀석이 있다면 내가 처리를 하겠다며 자신의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엄포를 놓았고 그들 역시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아카자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카자는 한 명의 인간에게 엄청나게 쉽게 발려버렸고 아카자도 이기지 못한 상대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도망가는 게 맞지 않겠냐며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시력이 엄청나게 좋은 카나오가 숲속에서 움직이는 그들을 발견했고 요리이치에게 저쪽에 혁이 2마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조용한 카나오가 이럴 때는 또 먼저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뒤 곧바로 그쪽으로 뛰었죠. 그러자 다키 유타로 남매는 자신들이 들켰다는 걸 깨닫고 곧바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웬 대나무를 문 혈귀 하나가 자신들의 앞길을 막으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뭐냐며 저리 비키라고 했고 네즈코가 비키지 않자 다키는 오비를 알려 네즈코의 몸을 찢어버리려고 했죠. 그 순간 해오흡 검술이 오비를 전부 갈갈기 찢어버렸고 어느새 요리이치가 그들의 눈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싸울 수밖에 없다며 규타로는 낫을 꺼내 요리이치를 공격했고 요리이치는 쉽게 그 공격을 피한 뒤 팔을 칼로 날려버렸죠. 요리이치는 내 녀석들도 상현의 혈기들이구나. 너네들의 피도 모아가면 더욱 도움이 되겠지? 라는 말을 했고 다키는 피를 모은다는 말에 이 녀석 변태적인 면모까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요리이치는 빠르게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키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다키는 일단 진정하고 대화를 하자며 자신들의 피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뽑아서 줄 테니까
협상하지 않겠냐며 요리이치를 말렸고, 그 뒤에서는 잘린 목을 주어 다시 붙인 규타로가 조심스럽게 기습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다키가 오비를 날렸고, 규타로는 뒤에서 방심했구나 낄낄 하며 요리이치에게 공격을 했죠. 하지만 요리이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주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요리이치에겐 사각지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자신에게 날아온 오비와 규타르 칼라를 회전하며 전부 베어버렸고, 규타르의 목을 베자마자 다키에게 뛰어가 다키의 목을 날려버렸죠. 요리이치는 내비신 세계로 다키와 규타르를 모아봤을 때 이미 둘은 하나의 혈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현의 혈기를 2마리나 잡았다는 것에 게이득을 외치며 기뻐했고, 타마에게 그들의 피를 보내줬죠. 귀살대에서는 처음으로 상현을 잡았고, 심지어 2마리의 상현을 잡았다는 것에 요리이치를 귀살대주, 회호흡을 쓰는 주, 일주로 임명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많은 주들은 요리이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세라면 무장까지 충분히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고 잔치를 열며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주가 된 요리이치는 더더욱 혈기 퇴치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타마야 역시 요리이치에게서 얻은 12기혈의 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 모자는 요리이치에게 썰려나간 여러 혈기들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죠. 무한성 밖으로 괜히 돌아다니다가 그 존재를 만날지도 모르니 향후 50년간은 무한성에서 지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상현이 도우마와 상인을 폭시부는 아직 요리이치의 존재와 마주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악화자를 죽인 검사가 나타났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들이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죠. 아무리 강해봤자 인간이지 않겠냐며 혈기가 인간에게 질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꼴에 자존심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전에 한 인간에게 쪽도 못쓰고 발렸다는 걸 이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혹시 모르니 혈기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부자는 상현의 혈기들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준 뒤 강해 보이는 인간들을 전부 혈기로 만들어 이곳에 데려오라고 했고, 혈기의 숫자를 미친듯이 늘려댔습니다. 그렇게 부자 쪽이 혈기를 한참 늘리고 있던 그때 타마요는 마침내 한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개발하게 되었고, 임상실험으로 몇몇의 혈기를 잡아 인간으로 되는 약을 주입했죠. 그 약을 주입하자 가장 먼저 그들은 무장의 저주를 이겨내며 이성을 찾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상현의 혈기들이 여러 사람들을 혈기로 만들고 있고 그들을 무한성이라는 곳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정보를 말해줬습니다. 타마요는 뜻밖의 정보에 드디어 무잔을 잡을 수 있는 무잔의 본거지를 알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타마요는 유시를 보내 무한성의 그 위치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했고, 요리이치에게 인간이 되는 약을 만들었다며 전하고 무잔의 본거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죠. 요리이치는 무잔의 본거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귀살대 본부에 전했고, 지금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무잔 쪽도 총력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한 뒤 귀살대도 최종으로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귀살보단 훈련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마요가 본거지를 알아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약 보름의 시간이 지난 뒤 집요한 추적 끝에 유시로는 무한성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고, 귀살대는 정예 멤버들을 모아 무한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잔 역시 귀살대를 기다리고 있었고, 요리이치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량의 혈기들로 지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무한성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놓은 다음 1000마리에 가까운 혈기들을 무한성 안에 들여놓았죠. 이 기회에 모든 귀살대 주들을 물량으로 밀어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혈기들이 쏟아져 나오자 주들과 그 밑에 계급인 귀살대원들은 맞부딪히기 시작했고, 주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호흡의 검술로 혈기들을 베어나가기 시작했죠. 요리이치는 일격에 수십 마리씩 베어버리며 강한 기운을 가진 혈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상현의 혈기들은 주들보다 강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상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새롭게 편성된 하현의 혈기 6마리, 그리고 새롭게 상현육으로 올라가게 된 카이가쿠가 있었습니다. 무자는 카이가쿠에게 하현들의 지휘를 맡기며 요리이치를 처치하라고 했고, 카이가쿠는 자신에게 떨어진 무잔의 첫 번째 명령이기에 꼭 성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저택을 짓고 엄청난 금은보화 속에서 수많은 여자들과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즐겨야지 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던 카이가쿠. 그런데 카이가쿠는 그 행복한 상상 속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이 공중으로 떠서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 이게 요리이치를 만나자마자 목이 잘려서 그 행복한 상상이 좋을 때 보인다는 그 주마등이었구나. 요리이치에겐 하현의 혈기든 카이가쿠든 다 똑같은 허접한 혈기로 보였고,
마주치자마자 해외호흡으로 목을 전부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리이치에게 상현우 교코에 수천 개의 독침이 날아왔고 요리이치는 해외호흡 사형 환희롱으로 회전하며 그 독침을 날려버렸죠. 교코는 그 검소에 놀라며 역시 아카자를 잡은 녀석이라 이건가? 그렇다면 나의 장기인 항아리에 들어가 저 녀석을 농락하며 체력을 빼두어야겠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코는 요리이치를 자신의 전투력으로 이길 수 없다며 체력이라도 많이 깎아놓은 뒤 다른 사연들을 불러 죽이면 될 것이라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죠. 요리이치는 잠시 멈춰 교코의 항아리를 받고 호흡을 하며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재빨리 도망을 갔죠. 하지만 교코가 다른 항아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리이치 칼날이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미 요리이치에 내비치는 세계에는 교코가 어디로 도망갈지 다 보였고 항아리 속에 들어가기 전에 베어버린 거죠. 요리이치는 이미 상현의 피로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기에 상현의 혈기를 잡아도 아무 감흥이 없었고 그대로 다음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곳에는 미리 상현사 한탱구가 조야쿠텐을 소환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야쿠텐이 광역의 혈기술로 요리이치를 공격하자 요리이치는 높게 점프를 하며 그 혈기술을 피한 뒤 천장을 해호흡, 제치력, 양화돌로 찔렀죠. 그 천장에는 한탱구의 본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요리이치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조야쿠텐의 몸을 보고 저건 분신이란 걸 알았고 주변을 살펴보니 천장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혈기가 있었기에 그게 본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관염증 환자처럼 작은 틈새로 요리이치와 조야쿠텐의 싸움을 구경하던 한탱구는 그 공격에 목이 날아갔고 분신인 조야쿠텐 역시 소멸을 했죠. 그 다음 방으로 가자 엄청난 피냄새가 풍겨져 나왔고 온통 여성들의 시체가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요리이치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상현이 도우마가 웃는 얼굴로 네가 아카자공을 이겼다는 그 인간이구나. 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아카자공이 죽어서 정말 슬퍼 라고 말했죠. 요리이치는 이 여자들의 시체는 네 녀석이 한 거냐고 물었고 도우마는 아 맞아 혹시 너도 원한다면 하나 줄 테니 피를 맛보라고 하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요리이치는 인간의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곧바로 돌진해왔고 도우마는 속으로 걸려들었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우마는 미리 미세한 냉기 열정을 주변에 뿌려넣었고 호흡을 하면 폐가 얼어버리게끔 만들어 놓은 뒤 요리이치를 도발해 달려들게 할 계략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요리이치의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고 도우마의 사지를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이 엄청난 속도에 놀랐지만 자신의 목을 베어내지 않았다는 것에 자신이 이겼다고 기뻐했죠. 자신을 회복하면 그만이지만 요리이치는 폐가 얼어버렸을 테니 이제 호흡을 쓸 수 없을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도우마의 잘린 팔다리는 쉽게 재생이 되지 않았고 요리이치는 저벅저벅 도우마에게 걸어왔습니다. 지옥으로 꺼져라 라고 하며 해호흡으로 도우마의 목을 베어냈고 도우마는 어떻게 호흡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라며 놀랐죠. 요리이치의 해호흡은 다른 호흡보다도 몸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냉기 결정이 폐까지 오기 전에 전부 녹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회가 느껴졌고 달의 호흡 참력이 요리이치를 덮쳤죠. 요리이치는 그 참격들을 전부 쳐내며 뒤로 살짝 물러섰고 그 참격이 날아온 것을 보니 상현일 코코시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코코시보는 저 녀석에게서 쌍둥이 동생인 요리이치가 느껴져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이치 역시 코코시보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혈기만은 꼭 퇴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속에는 증오의 마음이 아닌 동정의 마음이 가득했죠. 코코시보는 저건 요리이치일 리가 없다며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검술의 최고 경지에 오르기 위해 수련했던 걸 전부 쏟아내려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 자세를 취했고 요리이치는 해의 호흡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코코시보는 요리이치에게서 자꾸만 자신의 동생과 같은 느낌이 들었고 계속 몸이 떨려 집중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곧바로 요리이치가 뛰어들었고 코코시보도 칼을 휘둘러 왔지만 자신의 칼과 함께 목이 날아갔습니다. 코코시보는 이 남자는 분명한 요리이치의 환생, 자신의 동생의 의지가 이어져 이렇게 새로 태어난 걸 두 눈으로 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검술에 대한 집착이 험하게 느껴졌고 이렇게 요리이치의 칼에 죽게 된 것이 오히려 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코코시보는 추가하며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번뇌가 없는 완벽한 검술이었다 요리이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전에 요리이치가 노인의 몸으로 자신을 배웠을 때도 분명히 일격에 자신의 목을 날릴 수 있었지만 코코시보가 형이라는 이유로 마음속이 복잡했던 요리이치는 목을 베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요리이치는 코코시보가 소멸하고 어떤 반쪽이 난 피리가 남자 왠지 모르게 그것을 자신의 품에 넣게 되며 부자를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시점 부자는 코코시보까지 죽게 되고 수많은 혈기들이 주들에게 전부 퇴치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어떻게 빤스런을 하지? 허둥지둥대고 있었죠. 그때 무자는 나키메에게 명령해 자신만 무한성 밖으로 꺼낸 뒤 나키메를 죽여 무한성 내부에 모두를 깔리게 해 죽이려고 했고, 이런 방법을 생각하기는 자신의 두뇌에 스스로 심취를 했습니다. 무자는 나키메에게 어서 자신을 무한성 밖으로 꺼내라고 명령했지만 어째선지 듣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혈기의 눈으로 나키메가 뭐하고 있는지 보자 나키메는 유시로에게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죠. 무자는 이러면 꼼짝없이 요리이치와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냥 나키메를 죽여 이 무한성을 박살낸 뒤 자신의 회복력으로 살아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키메의 몸속에 있는 자신의 세포를 붕괴시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저주가 나키메에게 통하지 않았죠. 유시로는 나키메를 제압한 후 폐마약이 받은 인간이 되는 약을 주입했고, 첫 번째 효과인 무잔의 저주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자는 도가에 든 쥐가 되었고, 마침내 요리이치가 저벅저벅 걸어왔죠. 무자는 예전에야 방심해서 당한 거다 하며 촉수를 알려냈고, 요리이치는 어째 이 공격은 데자뷰 같다는 느낌을 받으며 쉽게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무자의 품 쪽으로 들어가 사지를 잘라버렸죠. 무자는 아 그래 이 느낌이야, 그 괴물의 칼은 바로 이 느낌이었어 하며 고통을 느꼈고, 수백 년 동안 혁도에 의해 타들어가는 세포의 고통을 알고 있던 무자는 오랜만에 맞은 찐 해외호흡의 참격에 어떤 쾌감까지 느꼈습니다. 요리이치 무잔에게 지금까지 이 녀석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아느냐며 지옥에서 평생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해외호흡 14명으로 무잔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고, 절대 살아날 수 없도록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소멸했고, 무한성 역시 혈기의 힘을 잃은 나키메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죠. 요리이치는 귀살대 주도가 함께 기뻐했고, 인간이 된 네즈코가 요리이치를 반겼습니다. 그 후 귀살대 본부에 모인 모든 주들, 우부야시키 당류는 드디어 오랜 수건을 끝냈다며 기뻐했죠.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도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며 활기찬 모습으로 귀살대의 해체를 명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리이치의 능력을 그대로 받은 인물이 귀멸의 칼날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났습니다. 기존의 원작과는 다른 먼치킨 서사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